총일 봉젬바, 티앵케어, 참랑 낡은 신발이 흙먼지를 긁으며 차가운 아스팔트 위를 미끄러졌다. 5살 이지호의 작은 발걸음은 늘 위태로웠다. 회색빛 건물들이 빽빽하게 들어선 빈민가. 그 속에서 지호는 그림자처럼 떠돌았다. 집은 더 이상 안식처가 아니었다. 마약에 중독된 엄마와 폭력적인 새아빠 박대식의 존재는 지호에게 집을 지옥으로 만들었다. 밤마다 들려오는 고성과 깨지는 소리, 그리고 이어지는 싸늘한 침묵은 어린 지호의 심장을 얼어붙게 했다. 지호는 밤이 되면 몰래 집을 빠져나와 낡은 공원이나 버려진 건물들을 헤매었다. 그곳에서 지호는 비로소 숨을 쉴 수 있었다. 그날도 마찬가지였다. 해가 지고 어둠이 깔리자마자 지호는 조용히 문을 열고 거리로 나왔다. 차가운 바람이 지호의 얇은 옷깃을 파고들었다. 배에서는 꼬르륵 소리가 났다. 며칠째 제대로 된 음식을 먹지 못했다. 지호는 늘 그랬듯이 먹을 것을 찾아 버려진 식당가 뒤편을 뒤졌다. 음식물 쓰레기통에는 역겨운 냄새가 진동했지만 지회에게는 익숙한 냄새였다. 골목을 이리저리 헤매던 지호의 눈에 멀리서 불빛이 보였다. 재개발이 중단된 낡은 아파트 단지였다. 아이들의 출입을 금한다는 표지판이 곳곳에 붙어 있었지만 지회에게는 그런 규칙이 아무런 의미도 없었다. 폐허가 된 건물들은 지회에게 세상의 모든 것보다 더 익숙하고 안전하게 느껴졌다. 지호는 호기심에 이끌려 낡은 아파트 단지 안으로 들어섰다. 철근이 앙상하게 드러난 건물들 사이로 찬바람이 휘몰아쳤다. 곳곳에 버려진 건축 자재들과 폐기물들이 널려 있었다. 지호는 발밑을 조심하며 걷다가 저 멀리 어둠 속에 웅크리고 있는 거대한 그림자를 발견했다. 처음에는 단순한 쓰레기 더미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가까이 다가갈수록 그것은 쓰레기가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다. 지호는 조심스럽게 그림자에 다가갔다. 어둠 속에서 희미한 신음소리가 들려왔다. 그것은 살아있는 생명체의 소리였다. 지호의 작은 심장이 두근거렸다.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자. 그 형체가 서서히 모습을 드러냈다. 독일 셰퍼드였다. 크고 늠름한 모습이었지만 녀석은 처참한 몰골로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녀석의 몸은 피투성이었고 다리 하나는 비정상적으로 꺾여 있었다. 뼈가 부러진 것이 분명했다. 더 충격적인 것은 녀석의 주둥이가 두꺼운 접착 테이프로 칭칭 감겨 있었다는 사실이었다. 녀석은 입을 벌리려 애썼지만 끈적이는 테이프 때문에 입을 열 수 없었다. 고통스러운 신음소리만이 목구멍에서 간신히 새어나왔다. 녀석의 눈은 절망과 함께 희미한 빛을 잃어가고 있었다. 지호는 얼어붙었다. 녀석의 눈에서 깊은 슬픔과 고통을 읽었다. 그것은 마치 자신의 모습을 보는 듯했다. 아무에게도 도움을 요청할 수 없는 고독한 영혼. 지호의 눈가에 뜨거운 눈물이 고였다. 엄마도 아빠도 자신을 외면했지만 이 작은 아이는 외로운 생명체의 고통을 알아봤다. 지호는 조심스럽게 녀석에게 다가갔다. 녀석은 고통에 몸부림치면서도 지호의 작은 존재를 인식한 듯 희미하게 눈을 깜빡였다. 지호는 녀석의 머리를 조심스럽게 쓰다듬었다. 털은 피와 흙먼지로 엉망이었지만 지호는 개의치 않았다. 괜찮아, 괜찮아. 지호의 작은 목소리가 어둠 속에서 울렸다. 녀석의 몸은 얼음처럼 차가웠다. 곧 죽을 것 같았다. 하지만 지호는 녀석을 포기할 수 없었다. 지호는 할머니에게 배운 것을 기억했다. 할머니는 늘 지호에게 어떤 생명도 함부로 대하지 마라. 아무리 작고 약해도 그 생명은 존재 자체로 소중한 것이란다 라고 가르치셨다. 돌아가신 할머니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도는 듯했다.
지호는 주변을 둘러봤다. 아무것도 없었다. 녀석을 옮길 방법도, 치료할 방법도 없었다. 하지만 지호는 포기하지 않았다. 지호는 자신의 몸에 걸치고 있던 낡은 코트를 벗어 녀석의 몸을 덮어주었다. 코트는 얇았지만 지호의 마음만은 따뜻했다. 녀석은 지호의 손길에 반응하듯 희미하게 몸을 움찔거렸다. 지호는 녀석의 주둥이에 감겨있는 테이프를 바라봤다. 끈적이고 두꺼운 테이프는 녀석의 입을 꽉 닫고 있었다. 지호는 작은 손가락으로 테이프 끝을 더듬었다. 손톱으로 긁고 이빨로 물어뜯으려 애썼지만 녀석의 주둥이에 묶인 테이프는 너무나도 단단했다. 조금만 기다려봐. 지호는 중얼거렸다. 지호는 필사적으로 주변을 뒤졌다. 낡은 나무 조각, 녹슨 철사, 아무것도 녀석의 입을 풀어줄 도구가 되지 못했다. 절망감이 지호의 마음을 덮쳤다. 이대로 녀석이 죽게 될까봐 두려웠다. 바로 그때 지호의 눈에 저 멀리 버려진 상자 하나가 들어왔다. 상자 안에는 낡은 칼날이 하나 들어있었다. 녹슬고 날카로운 칼날은 위험해 보였지만 지호에게는 녀석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었다. 지호는 조심스럽게 칼날을 집어들었다. 차가운 쇠붙이가 지호의 작은 손에 닿자 녀석은 마치 위험을 감지한 듯 몸을 움찔거렸다. 지호는 녀석의 눈을 바라봤다. 내가 풀어줄게. 아프게 하지 않을게. 지호는 떨리는 손으로 칼날을 녀석의 주둥이에 대었다. 녀석은 고통에 찬 신음소리를 냈다. 하지만 지호는 포기하지 않았다. 조심스럽게 아주 천천히 테이프를 잘라내기 시작했다. 끈적이는 테이프는 쉽게 떨어지지 않았다. 지호의 손가락은 차가운 바람에 얼어붙어 감각이 없었다. 하지만 지호는 이를 악물었다. 마침내 테이프가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녀석의 주둥이를 칭칭 감고 있던 테이프가 풀리자 녀석은 고통에 찬 기침을 내뱉었다. 그리고 입을 벌려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녀석의 입술은 찢어져 피가 흘렀고 혀는 푸르스름하게 변해 있었다. 지호는 녀석의 입에서 떨어져 나온 침과 피를 보고 울컥했다. 지호는 녀석의 몸을 조심스럽게 쓰다듬었다. 괜찮아. 이제 괜찮아. 녀석은 힘겹게 지호의 손을 핥았다. 녀석의 눈빛에는 희미한 감사의 빛이 서려 있었다. 하지만 녀석의 몸은 여전히 차가웠고 숨결은 불안정했다. 지호는 이대로 녀석을 이곳에 둘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녀석을 집으로 데려가야 했다. 하지만 어떻게 녀석은 너무 크고 지호는 너무 작았다. 지호는 주변을 다시 둘러봤다. 낡은 폐목재들이 널려 있었다. 지호는 필사적으로 나무 조각들을 모으기 시작했다. 어떻게든 녀석을 옮길 방법을 찾아야 했다. 지호는 가장 크고 평평한 나무 조각을 끌어와 녀석의 옆에 놓았다. 그리고 녀석을 그 위에 올리려 애썼다. 녀석은 고통에 찬 신음소리를 냈지만 지호의 의도를 이해한 듯 작은 몸을 움직였다. 지호는 녀석의 몸을 필사적으로 밀고 당겼다. 작은 몸에 담긴 힘은 미약했지만 지호의 의지는 강했다. 땀방울이 지호의 이마를 타고 흘러내렸다. 손과 발은 흙먼지로 뒤덮였고 옷은 여기저기 찢어졌다. 수십 분의 사투 끝에 녀석은 마침내 나무 조각 위에 겨우 몸을 올릴 수 있었다. 지호는 나무 조각 한쪽을 잡고 필사적으로 끌었다. 녀석의 무게 때문에 나무 조각은 거의 움직이지 않았다. 하지만 지호는 포기하지 않았다. 한 걸음, 한 걸음, 아주 느리게. 하지만 멈추지 않고 움직였다. 밤은 더욱 깊어지고 차가운 바람이 지호의 뺨을 스쳤다. 지호의 어깨는 끊어질 듯 아팠고 다리는 후들거렸다.
하지만 지호는 녀석의 옆에서 들려오는 희미한 숨소리를 들으며 힘을 냈다. 녀석은 살아있었다. 지호는 녀석을 살려야 했다. 오랜 시간 동안의 사투 끝에 지호는 마침내 녀석을 집 근처까지 끌고 왔다. 낡은 골목길에 접어들자 지호는 주변을 살폈다. 엄마와 새아빠가 알게 되면 큰일이었다. 녀석을 숨길 곳이 필요했다. 지호는 녀석을 데리고 낡은 창고 뒤편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버려진 상자들이 쌓여 있었고 녀석을 숨길 만한 공간이 있었다. 지호는 녀석을 상자 뒤편에 숨기고 자신도 그 옆에 웅크렸다. 녀석의 몸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숨결은 조금 더 안정되었다. 지호는 녀석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녀석은 힘겹게 지호의 손을 핥았다. 지호는 녀석의 눈을 바라봤다. 녀석의 눈에는 여전히 고통이 서려 있었지만 이제는 희미한 희망의 빛도 함께 담겨 있었다. 지호는 녀석의 상처를 살펴보았다. 꺾인 다리는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다. 하지만 지호는 녀석을 혼자 둘 수 없었다. 녀석을 치료하고 녀석을 지켜야 했다. 그것은 마치 자신의 운명처럼 느껴졌다. 날이 밝아오고 있었다. 하늘은 아직 어두웠지만 동쪽 하늘에는 희미한 붉은빛이 번지기 시작했다. 지호는 녀석의 곁에서 웅크리고 잠이 들었다. 녀석은 지호의 작은 몸에 기대어 조용히 숨쉬었다. 폐허가 된 도시의 한 귀퉁이에서 작은 아이와 상처 입은 개의 기적 같은 만남이 시작되고 있었다. 그들의 운명은 이제 서로에게 묶여 있었다. 추옹 투 피안, 타이베노바, 펩투앗 추아 틴치 예우 투옹. 차가운 새벽 공기가 이지호의 뺨을 스쳤다. 지호는 잠에서 깨어나 녀석의 옆구리에 얼굴을 기댔다. 녀석의 숨결은 여전히 가빴지만 어젯밤보다는 조금 더 따뜻하게 느껴졌다. 지호는 녀석의 이름을 지어주기로 했다. 하늘이, 너는 이제부터 하늘이야. 지호는 녀석의 털을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하늘은 지호에게 유일하게 위로를 주었던 존재였다. 밤하늘의 별을 보며 외로움을 달래던 지호에게 이 셰퍼드는 마치 하늘이 보내준 선물 같았다. 지호는 하늘이를 돌볼 방법을 생각했다. 가장 시급한 것은 음식과 물이었다. 지호는 조용히 집으로 돌아와 엄마와 박대식의 눈을 피해 부엌을 뒤졌다. 낡은 냉장고 안에는 먹을 것이 거의 없었다. 며칠 된 빵 조각과 상한 우유가 전부였다. 하지만 지호는 포기하지 않았다. 빵을 조금씩 떼어내 물에 불리고 깨끗한 물을 작은 그릇에 담아 조심스럽게 들고 나왔다. 하늘이는 지호가 가져온 물을 허겁지겁 마셨다. 녀석의 목소리에서 긁힌 듯한 소리가 났다. 물을 마시는 동안에도 녀석의 눈은 지호에게서 떨어지지 않았다. 지호는 불린 빵을 하늘이에게 먹여주었다. 하늘이는 느릿느릿 빵을 삼켰다. 지호의 작은 손길은 서툴렀지만 하늘이에게는 그 어떤 고급 음식보다 값진 것이었다. 다음 문제는 하늘이의 부러진 다리였다. 지호는 의료 지식이 전혀 없었지만 하늘이가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볼 수 없었다. 지호는 할머니가 다쳤을 때 할머니가 하셨던 방법을 떠올렸다. 할머니는 늘 깨끗한 천으로 상처를 감싸고 주변에 있던 나무 막대기로 부목을 만들었다. 지호는 주변에 버려진 나무 조각들을 찾아다녔다. 마침내 녀석의 다리에 맞는 길고 곧은 나무 조각 2개를 찾았다. 지호는 자신의 낡은 티셔츠를 찢어 천 조각을 만들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하늘이에 부러진 다리를 감쌌다. 녀석은 고통에 찬 신음소리를 냈지만 지호의 손길을 거부하지 않았다. 지호는 나무 조각으로 부목을 대고 찢어진 티셔츠로 단단히 묶었다. 서투른 솜씨였지만
지호의 정성이 담겨 있었다. 하늘이는 지호의 옆에 몸을 기댄 채 조용히 눈을 감았다. 녀석의 숨소리는 여전히 불안했지만 지호의 옆에 있으니 조금은 안정된 듯했다. 지호는 하늘이의 옆에 웅크리고 앉아 녀석의 털을 쓰다듬었다. 지호의 마음속에는 따뜻한 감정이 피어올랐다. 이 작은 생명을 지켜야 한다는 강한 책임감이었다. 며칠 동안 지호는 학교도 가지 않고 하늘이를 돌봤다. 엄마와 박대식은 지호의 부재를 눈치채지 못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문제에만 몰두하고 있었다. 지호는 매일 새벽집을 몰래 빠져나와 하늘이에게 물과 음식을 가져다 주었다. 때로는 낡은 슈퍼마켓 뒤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캔 음료를 훔치기도 했고, 가끔씩은 길거리에서 버려진 음식물 쓰레기를 뒤져 하늘이에게 먹일 것을 찾았다. 하늘이의 상태는 조금씩 나아졌다. 녀석은 이제 고통스러운 신음소리 대신 희미하게 꼬리를 흔들기도 했다. 지호는 하늘이의 주둥이를 감고 있던 테이프의 흔적을 매일 닦아주었다. 상처는 아물고 있었지만 녀석의 주둥이에는 희미한 상처가 남았다. 지호는 하늘이에게 말을 걸었다. 비록 하늘이가 알아들을 수는 없었겠지만 지호는 하늘이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엄마와 박대식의 폭력, 학교에서의 외로움, 그리고 돌아가신 할머니에 대한 그리움. 하늘이는 지호의 이야기를 듣는 듯 조용히 지호의 옆에 누워 있었다. 어느 날 저녁, 지호는 하늘이를 돌보러 갔다가 박대식에게 들킬 뻔했다. 박대식은 지호가 집을 비운 것을 눈치채고 지호를 찾아다녔다. 지호는 가까스로 하늘이를 상자 뒤에 숨기고 자신은 낡은 드럼통 뒤에 몸을 숨겼다. 박대식은 주변을 둘러보며 욕설을 내뱉었다. 이 빌어먹을 계집애가 또 어디로 도망친 거야. 당장 안 나와. 오늘 밤 죽을 줄 알아. 박대식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가득했다. 하늘이는 박대식의 목소리를 듣자마자 몸을 움찔거렸다. 녀석의 눈빛에는 극심한 공포가 서려 있었다. 녀석은 낮은 소리로 으르렁거렸지만 이내 지호가 녀석의 머리를 쓰다듬자 조용해졌다. 하늘이는 박대식의 존재에 극심한 반응을 보였다. 마치 박대식이 녀석에게 어떤 끔찍한 짓을 한 적이 있는 것처럼. 지호는 박대식의 폭력적인 모습과 하늘이의 상처를 보며 섬뜩한 불안감을 느꼈다. 박대식이 돌아간 후 지호는 하늘이를 꼭 끌어안았다. 괜찮아. 내가 지켜줄게. 지호의 목소리에는 눈물이 섞여 있었다. 하늘이는 지호의 품에서 몸을 웅크렸다. 녀석의 털에서 희미한 화학약품 냄새가 났다. 지호는 그 냄새가 낯설게 느껴졌다. 하늘이의 다리는 조금씩 회복되고 있었다. 녀석은 이제 부목을 댄 채로도 조금씩 움직일 수 있게 되었다. 지호는 하늘이에게 걷는 연습을 시켰다. 하늘이는 고통스러워했지만 지호의 격려에 힘을 내어 발걸음을 옮겼다. 지호는 하늘이를 보며 자신의 상처도 치유되는 것을 느꼈다. 하늘이는 지호에게 단순한 개가 아니었다. 녀석은 지호의 유일한 친구이자 삶의 이유였다. 하지만 지호의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다. 박대식은 지호의 행동이 수상하다는 것을 눈치챘다. 지호가 밤마다 사라지고 이상한 냄새가 나는 것을 의심하기 시작했다. 그는 지호의 뒤를 밟았다. 그리고 마침내 지호가 하늘이를 숨겨둔 창고 뒤편을 발견했다. 그날 밤 지호는 하늘이에게 먹을 것을 가져다 주러 갔다가 박대식에게 붙잡혔다. 박대식의 얼굴에는 분노와 광기가 뒤섞여 있었다. 이 빌어먹을 계집애, 네가 감히 이런 짐승을 숨겨놓고 있었어. 이 쓰레기 같은 개를. 박대식은 하늘이를 보자마자 눈이 뒤집혔다. 그의 얼굴에는 알 수 없는 공포와 증오가 뒤섞여 있었다. 그는 하늘이에게 달려들어 발로 차려 했다.
지호는 박대식이 앞에 몸을 던져 하늘이를 막았다. 안 돼, 때리지 마세요. 이 계집애가 미쳤나. 어디서 감히 나를 막아. 이게는 내가 잘 알고 있는 놈이야. 이 빌어먹을 실험체. 박대식은 비명을 질렀다. 그의 목소리에는 광기가 서려 있었다. 하늘이는 박대식의 목소리를 듣자마자 몸을 움찔거렸다. 녀석의 눈빛에는 극심한 공포가 서려 있었지만 지호가 위험에 처하자 이내 녀석의 눈빛은 결의에 차올랐다. 하늘이는 부러진 다리를 이끌고 박대식에게 으르렁거렸다. 녀석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담겨 있었다. 박대식은 하늘이의 경고에 잠시 주춤했지만 이내 지호의 머리채를 잡고 끌어당겼다. 이 계집애가 감히 이게 때문에 네가 죽는 꼴을 보고 싶어. 지호는 눈물을 흘리며 박대식의 손을 뿌리치려 했다. 하늘이는 박대식에게 달려들어 그의 바짓가랑이를 물었다. 박대식은 고통에 찬 비명을 지르며 하늘이를 걷어찼다. 하늘이는 다시 한번 쓰러졌다. 녀석의 몸에서는 다시 피가 흘러내렸다. 지호는 쓰러져 있는 하늘이를 보며 절규했다. 그녀는 박대식에게서 벗어나 하늘이에게 달려갔다. 하늘아, 괜찮아, 괜찮아. 박대식은 이성을 잃고 지호와 하늘이에게 달려들었다. 내가 너희를 그냥 둘 줄 알아. 너희는 모두 죽어야 해. 너희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졌어. 그의 광기 어린 눈빛을 본 지호는 직감했다. 이곳에서는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지호는 하늘이를 품에 안고 필사적으로 창고 뒷문으로 향했다. 문은 낡았지만 지호는 온 힘을 다해 문을 밀었다. 문이 열리자 차가운 밤 공기가 지호의 얼굴을 스쳤다. 지호는 하늘이를 안고 어둠 속으로 달아났다. 박대식의 욕설과 발자국 소리가 뒤따라왔지만 지호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녀석을 지켜야 했다. 녀석은 지호의 유일한 희망이었다. 밤은 깊어지고 지호의 앞에는 알 수 없는 길만이 펼쳐져 있었다. 하지만 지호는 포기하지 않았다. 녀석은 하늘이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헤쳐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총 3. 복막화쿠. 이지호는 박대식을 피해 필사적으로 달렸다. 하늘이는 지호의 품에 안겨 고통스러운 신음소리를 냈다. 부러진 다리에서 흘러나오는 피는 지호의 옷을 적셨지만 지호는 개의치 않았다. 박대식의 거친 숨소리와 욕설이 바로 뒤에서 따라붙었다. 지호는 익숙한 뒷골목으로 접어들었다. 낡은 상가 건물들 사이로 난 좁고 어두운 길은 지호에게 유일한 피난처였다. 지호는 쓰레기 더미 뒤에 몸을 숨겼다. 하늘이는 지호의 품에서 몸을 웅크렸다. 녀석의 심장은 격렬하게 뛰고 있었다. 박대식의 발소리가 멀어지는 것을 확인한 후 지호는 겨우 숨을 돌렸다. 하늘이의 상태는 심각했다. 피를 너무 많이 흘렸다. 지호는 눈물을 흘렸다. 하늘아, 죽으면 안 돼. 제발. 지호는 하늘이를 안고 갈 곳을 찾았다. 낡은 상가 건물 지하에 버려진 창고가 생각났다. 그곳은 박대식이 잘 오지 않는 곳이었다. 지호는 조심스럽게 창고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다. 창고 안은 퀴퀴한 곰팡이, 냄새와 함께 싸늘한 기운이 감돌았다. 지호는 하늘이를 가장 안쪽에 있는 구석에 조심스럽게 눕혔다. 하늘이는 고통에 몸부림치다가 이내 축 늘어졌다. 지호는 하늘이의 상처를 살펴보았다. 뼈가 튀어나올 듯 부러진 다리는 끔찍했다. 지호는 하늘이의 옆에 웅크리고 앉아 녀석의 털을 쓰다듬었다. 녀석의 털에서 희미한 화학약품 냄새가 다시 한번 풍겼다. 그 냄새는 지호의 뇌리에 깊이 박혔다. 이 냄새는 어디서 나는 것일까? 하늘이는 의식을 잃은 듯 보였다. 지호는 필사적으로 하늘이를 흔들며 불렀다.
하늘아 눈 떠. 제발 나 혼자 두지 마. 그때 하늘이의 몸이 경련을 일으켰다. 녀석의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리더니 이내 번쩍하고 눈을 떴다. 녀석의 눈동자는 흐려져 있었지만 지호의 얼굴을 인식한 듯 희미하게 깜빡였다. 그리고 녀석은 작은 소리로 으르렁거렸다. 그 소리는 고통과 함께 분노가 섞여 있었다. 녀석의 시선은 허공의 한 지점에 고정되어 있었다. 마치 무언가를 보고 있는 것처럼 지호는 하늘이가 바라보는 곳을 따라 시선을 옮겼다. 그곳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하지만 하늘이는 계속해서 으르렁거렸다. 녀석의 목소리에는 극심한 공포와 함께 알 수 없는 적개심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녀석의 눈빛은 마치 과거에 어떤 끔찍한 기억을 재현하는 듯이 불안정하게 흔들렸다. 하늘이는 갑자기 몸을 일으키려 애썼다. 부러진 다리가 고통스러웠는지 녀석은 다시 쓰러졌지만 녀석의 눈은 여전히 허공의 한 지점을 응시하고 있었다. 지호는 하늘이의 행동이 이상하다는 것을 느꼈다. 녀석은 마치 보이지 않는 적과 싸우는 듯 했다. 지호는 하늘이의 곁에 앉아 녀석의 몸을 꼭 끌어안았다. 괜찮아. 이제 괜찮아. 아무도 없어. 지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녀석에게 안정감을 주려 애썼다. 하늘이는 지호의 품에서 몸을 웅크렸다. 녀석의 숨소리는 조금씩 안정되었지만 여전히 불규칙했다. 지호는 하늘이의 머리를 쓰다듬다가 녀석의 왼쪽 귀 뒤에 있던 둥근 흉터를 다시 만져보았다. 흉터는 희미했지만 만질 때마다 하늘이는 미세하게 몸을 움찔거렸다. 그리고 녀석의 털에서 화학약품 냄새가 더욱 강하게 풍겼다. 그 냄새는 지호의 기억을 자극했다. 박대식이 가끔 집으로 가져오던 이상한 약병들. 그 약병들에서도 비슷한 냄새가 났다. 박대식은 그 약병들을 몰래 다루고 지호가 그 약병들을 만지려 하면 불같이 화를 냈다. 지호는 직감했다. 하늘이의 상처와 박대식, 그리고 그 냄새가 모두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지호는 하늘이의 귀 주변을 더 자세히 살펴보았다. 흉터는 단순한 상처가 아니었다. 그것은 마치 어떤 기계로 찍어낸 듯한 정교한 모양이었다. 지호는 녀석의 목줄을 살펴보았다. 낡고 해진 목줄이었지만 녀석의 털에 가려져 있던 목줄 안쪽에서 희미하게 무언가 새겨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지호는 손가락으로 글자를 더듬었다. 알파라는 글자가 희미하게 새겨져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알 수 없는 로고가 함께 있었다. 둥글고 기하학적인 문양이었다. 알파.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이름일까? 지호는 고개를 갸웃거렸다. 그리고 로고. 그 로고는 어딘가 낯익었다. 어디서 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했다. 지호는 자신의 기억을 더듬었다. 그때 하늘이가 다시 한번 으르렁거렸다. 녀석의 시선은 여전히 허공에 고정되어 있었고 녀석의 눈빛은 불안정하게 흔들렸다. 지호는 하늘이가 바라보는 곳을 따라 시선을 옮겼다. 그리고 순간 녀석의 눈에 비친 희미한 영상을 보았다. 마치 스쳐 지나가는 그림자처럼 거대한 건물, 그리고 그 안에서 들려오는 날카로운 소음들, 그리고 박대식의 얼굴. 박대식은 그곳에서 환하게 웃고 있었다. 지호는 몸서리쳤다. 하늘이의 기억 속에 박대식이 있었다. 박대식은 하늘이를 해친 사람이 분명했다. 그리고 그 로고와 알파라는 이름. 하늘이는 단순한 유기견이 아니었다. 녀석은 어떤 조직이나 단체와 관련이 있는 듯했다. 지호는 밤새도록 하늘이의 곁을 지켰다. 녀석의 숨소리를 들으며 지호는 깊은 생각에 잠겼다. 이 모든 미스터리를 어떻게 풀어야 할까? 자신은 겨우 5살짜리 어린아이에 불과했다.
하지만 지호는 포기할 수 없었다. 하늘이는 지호에게 유일한 가족이자 희망이었다. 녀석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어떤 위험도 감수할 수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지호는 하늘이의 상처를 다시 한번 돌봐주었다. 녀석의 다리는 여전히 심하게 부어 있었지만 부목 덕분에 조금은 안정되어 보였다. 지호는 하늘이에게 물과 남은 빵을 먹여주었다. 하늘이는 조금씩 기력을 회복하는 듯했다. 지호는 로고에 대해 알아보려 했다. 할머니의 낡은 그림책 속에서 비슷한 모양을 본 적이 있었다. 할머니는 늘 다양한 모양과 상징에 대해 이야기해 주셨다. 지호는 창고에 버려진 낡은 잡지나 신문들을 뒤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침내 낡은 과학 잡지 표지에서 하늘이의 목줄에 새겨진 로고와 똑같은 문양을 발견했다. 그것은 바이오코프, 바이오코프, 하드아메 라는 거대 제약회사의 로고였다. 잡지 속 기사에는 바이오코프가 최첨단 생명공학 기술을 개발하고 있으며 특히 동물 실험을 통해 신약을 개발하고 있다는 내용이 실려 있었다. 지호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바이오코프, 그리고 하늘이의 흉터. 하늘이는 바이오코프의 실험체였던 것이다. 지호는 기사를 더 자세히 읽어보았다. 기사 속에는 알파라는 이름의 셰퍼드가 소개되어 있었다. 녀석은 바이오코프의 최첨단 실험을 통해 개발된 슈퍼견으로 인간의 지능을 능가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쓰여 있었다. 하지만 기사 말미에는 알파 실험이 윤리적인 문제로 인해 중단되었다는 내용이 있었다. 그리고 알파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동물들은 모두 폐기되었다는 충격적인 문구가 함께 있었다. 하늘이는 폐기되지 않았다. 녀석은 살아남아 지호에게 찾아온 것이다. 지호는 기사 사진 속 알파의 모습을 보았다. 하늘이와 똑같은 모습이었다. 지호는 확신했다. 하늘이가 바로 그 알파였다. 바로 그때 창고 문이 갑자기 열렸다. 박대식이었다. 그의 눈은 광기로 번뜩였다. 이지호, 네가 여기에 있을 줄 알았어. 그리고 이 빌어먹을 개새끼도 내가 너를 찾아서 죽여버리려고 얼마나 찾아다녔는지 알아. 박대식은 지호와 하늘이를 발견하자마자 눈이 뒤집혔다. 그의 손에는 쇠파이프가 들려 있었다. 지호는 하늘이를 꼭 끌어안았다. 하늘이는 박대식의 모습을 보자마자 으르렁거렸다. 녀석의 눈빛에는 증오와 함께 복수심이 불타올랐다. 이 빌어먹을 개새끼 내까짓게 감히 나를 물어. 네가 그때 나에게 어떤 손해를 입혔는지 알아. 네가 바이오코프에서 도망쳐 나와서 모든 계획이 망가졌다고 나는 너를 찾기 위해 모든 것을 걸었어. 박대식은 비명을 질렀다. 그의 목소리에는 광기가 서려 있었다. 하늘이는 박대식의 공격을 피하며 그에게 달려들었다. 녀석은 박대식의 팔을 물고 늘어졌다. 박대식은 고통에 찬 비명을 지르며 쇠파이프를 떨어뜨렸다. 지호는 박대식에게 달려들어 그의 팔을 물고 늘어졌다. 지호의 작은 이빨은 박대식의 팔에 상처를 입혔다. 이 빌어먹을 계집애가 박대식은 지호의 뺨을 때렸다. 지호는 쓰러졌지만 박대식의 손을 놓지 않았다. 그의 광기 어린 눈빛을 본 지호는 직감했다. 이곳에서는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지호는 하늘이를 품에 안고 필사적으로 창고 뒷문으로 향했다. 문은 낡았지만 지호는 온 힘을 다해 문을 밀었다. 문이 열리자 차가운 밤 공기가 지호의 얼굴을 스쳤다. 지호는 하늘이를 안고 어둠 속으로 달아났다. 박대식의 욕설과 발자국 소리가 뒤따라왔지만 지호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녀석을 지켜야 했다. 녀석은 지호의 유일한 희망이었다. 밤은 깊어지고 지호의 앞에는 알 수 없는 길만이 펼쳐져 있었다. 하지만 지호는 포기하지 않았다. 녀석은 하늘이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헤쳐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총 포 지액 부엉, 초비 아니마에서 땀이 비 오듯 흘러내렸다. 이지호는 하늘이를 품에 안고 낡은 창고를 벗어나 어둠 속으로 달아났다. 박대식의 추격은 집요했지만 지호는 익숙한 뒷골목에 미로 같은 지형을 이용해 가까스로 그를 따돌렸다. 지호는 숨을 헐떡이며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하늘아, 괜찮아. 조금만 더 힘내. 하늘이의 몸은 피투성이었다. 부러진 다리에서 흘러나오는 피는 지호의 옷을 적셨지만 지호는 개의치 않았다. 지호는 하늘이를 데리고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했다. 박대식은 하늘이를 실험체라고 불렀다. 그리고 바이오코프라는 이름. 이 모든 것이 지호의 작은 머릿속에서 혼란스럽게 맴돌았다. 지호는 낡은 버스 정류장 벤치에 하늘이를 조심스럽게 눕혔다. 녀석의 숨결은 희미했고 몸은 차가웠다. 지호는 하늘이를 살려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 지호는 하늘이의 목줄을 다시 한번 살펴보았다. 알파라는 글자와 함께 새겨진 바이오코프의 로고. 지호는 그 로고가 어디서 낯익었는지 기억을 더듬었다. 그때 하늘이의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리더니 힘겹게 눈을 떴다. 녀석은 지호의 얼굴을 멍하니 바라봤다. 그리고 녀석의 목줄에서 낡고 다른 무언가가 툭 하고 떨어졌다. 지호는 그것을 주워들었다. 그것은 작고 얇은 메모리 카드였다. 하늘이의 털에 가려져 있던 목줄 안쪽에 숨겨져 있었다. 메모리 카드에는 희미하게 스크래치가 나 있었지만 아직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지호는 메모리 카드를 손에 쥐고 생각에 잠겼다. 이것이 하늘이의 비밀을 푸는 열쇠가 될지도 모른다. 하지만 지호에게는 메모리 카드를 읽을 장치가 없었다. 바로 그때 저 멀리서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다. 지호는 재빨리 하늘이와 함께 몸을 숨겼다. 어둠 속에서 한 남자의 모습이 나타났다. 그는 카메라와 노트북을 들고 주위를 살피고 있었다. 남자의 얼굴에는 피곤함과 함께 날카로운 기색이 역력했다. 그는 낡은 버스 정류장을 꼼꼼히 살피더니 이내 지호가 숨어있는 곳으로 다가왔다. 지호는 숨을 죽였다. 남자의 발소리는 점점 가까워졌다. 남자는 지호가 숨어있는 쓰레기통 옆에 멈춰 섰다. 지호는 그의 눈을 피하기 위해 몸을 더욱 웅크렸다. 남자의 눈은 지호의 존재를 알아채지 못한 듯 하늘이를 눕혔던 벤치를 응시하고 있었다. 남자는 중얼거렸다. 제길, 아무것도 없군. 벌써 도망쳤나. 그의 목소리에는 실망감이 가득했다. 그는 잠시 주위를 서성이다가 이내 발걸음을 돌렸다. 지호는 남자가 완전히 사라진 것을 확인한 후 겨우 숨을 돌렸다. 남자가 사라지자마자 하늘이는 고통스러운 신음소리를 냈다. 녀석의 숨결은 더욱 약해지고 있었다. 지호는 이대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았다. 녀석에게는 전문적인 치료가 시급했다. 지호는 하늘이를 품에 안고 다시 길을 나섰다. 녀석을 살릴 방법을 찾아야 했다. 지호는 낡은 슈퍼마켓 뒤편을 뒤졌다. 며칠 전 보았던 낡은 종이 상자가 생각났다. 상자 안에는 버려진 라디오와 고장난 휴대폰들이 들어있었다. 혹시 그 안에 메모리 카드를 읽을 만한 장치가 있을까 하는 작은 희망을 품고 지호는 상자를 뒤졌다. 그리고 그 안에서 낡은 디지털 카메라를 발견했다. 카메라는 망가진 듯 보였지만 메모리 카드 슬롯이 있었다. 지호는 떨리는 손으로 메모리 카드를 카메라에 넣었다. 그리고 전원 버튼을 눌렀다. 카메라는 작동하지 않았다. 지호는 실망했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지호는 카메라를 이리저리 만지작거리다가 우연히 작은 버튼을 눌렀다. 그리고 놀랍게도 카메라 화면에 희미한 불빛이 들어왔다. 화면 속에는 수많은 파일들이 있었다.
대부분은 영상 파일이었다. 지호는 첫 번째 영상을 재생했다. 영상 속에는 하얗고 차가운 공간이 보였다. 그곳은 마치 병원 같기도 하고 실험실 같기도 했다. 그리고 그곳에는 수많은 개들이 우리 안에 갇혀 있었다. 모두 shepherd들이었다. 녀석들은 불안한 눈빛으로 우리 안을 서성였다. 영상이 계속되자 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박대식의 목소리였다. 자, 알파. 이번에도 성공할 수 있겠나? 너는 실패할 수 없어. 너는 최고의 작품이니까. 화면 속에서 박대식이 하늘이에게 무언가를 주입하고 있었다. 하늘이는 고통에 찬 신음소리를 냈다. 박대식의 얼굴에는 섬뜩한 미소가 번졌다. 그는 하늘이에게 잔혹한 실험을 하고 있었다. 지호는 몸서리쳤다. 이 모든 것이 박대식의 소행이었다니. 다음 영상으로 넘어갔다. 영상 속에는 어린아이들이 등장했다. 아이들은 우리 안에 갇혀 있었다. 아이들의 얼굴에는 공포가 가득했다. 박대식은 아이들을 향해 웃고 있었다. 너희들은 좋은 실험체가 될 거야. 너희의 고통은 인류의 발전에 기여할 거다. 지호는 충격에 말을 잇지 못했다. 박대식은 개들뿐만 아니라 어린아이들에게도 잔혹한 실험을 하고 있었다. 지호는 영상 속 아이들의 얼굴을 찬찬히 살펴보았다. 그리고 그중 한 아이의 얼굴에서 낯익은 모습을 발견했다. 그 아이는 지호가 어릴 적 자주 놀던 친구였다. 박대식이 그 친구를 납치했던 것이 분명했다. 영상은 계속되었다. 하늘이는 우리 안에서 고통스러워했고 아이들은 울부짖었다. 박대식의 잔혹한 웃음소리가 실험실에 울려 퍼졌다. 그리고 영상 마지막에는 바이오코프의 로고가 선명하게 나타났다. 지호는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박대식은 바이오코프와 결탁하여 잔혹한 실험을 저지르고 있었다. 하늘이는 그 실험의 희생자였고 그 비밀을 담은 채 도망쳤던 것이다. 지호는 영상을 끄고 카메라를 품에 안았다. 이 영상은 박대식과 바이오코프의 모든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였다. 지호는 이 증거를 세상에 알려야 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어떻게 지호는 겨우 5살짜리 어린아이였다. 그때 하늘이가 힘겹게 지호의 손을 핥았다. 녀석의 눈빛은 불안했지만 지호에게 희미한 신뢰를 보냈다. 지호는 하늘이를 보며 다짐했다. 녀석을 살리고 박대식과 바이오코프의 악행을 세상에 폭로할 것이라고. 바로 그때 저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다. 경찰차 소리였다. 지호는 몸을 움찔거렸다. 경찰은 박대식의 편일지도 모른다. 아니면 바이오코프와 결탁했을 수도 있다. 지호는 경찰을 믿을 수 없었다. 지호는 하늘이를 품에 안고 다시 달리기 시작했다. 달리던 중 지호는 우연히 골목길 안으로 숨어든 남자를 발견했다. 그 남자는 아까 버스 정류장에서 보았던 기자였다. 그는 지호와 하늘이를 발견하고는 놀란 듯 멈춰 섰다. 남자는 지호와 하늘이의 상태를 보고 표정이 굳어졌다. 그의 눈에는 놀라움과 함께 알 수 없는 감정이 스쳐 지나갔다. 야야, 괜찮니? 대체 무슨 일이야? 남자는 조심스럽게 지호에게 다가왔다. 지호는 남자를 경계했다. 지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남자는 지호의 품에 안겨있는 하늘이를 바라봤다. 그리고 하늘이의 목줄에 새겨진 알파라는 글자와 바이오코프의 로고를 보았다. 남자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그의 얼굴에는 충격과 함께 알 수 없는 감정이 뒤섞였다. 알파. 설마 네가 알파라고. 남자는 하늘이의 목줄을 가리키며 중얼거렸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지호는 남자가 하늘이를 알아본다는 사실에 놀랐다. 남자는 하늘이에게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었다. 하늘이는 남자의 손길을 경계했지만
이내 녀석의 눈빛에서 희미한 그리움이 스쳐 지나갔다. 남자의 눈가에 눈물이 고였다. 내가 너를 얼마나 찾아다녔는지 알아. 너는 내 여동생의 마지막 희망이었어. 알파. 남자는 흐느꼈다. 지호는 남자의 말에 놀랐다. 그의 여동생, 그리고 하늘이가 그의 여동생과 관련이 있다는 말인가? 지호는 남자의 품에 안겨있는 디지털 카메라를 떠올렸다. 그 영상 속에는 박대식과 아이들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아저씨, 이거 봐봐요. 지호는 떨리는 손으로 카메라를 남자에게 건넸다. 남자는 카메라를 받아들고 영상을 재생했다. 영상 속 박대식의 잔혹한 실험과 아이들의 울부짖음, 그리고 바이오코프의 로고. 남자의 얼굴은 분노와 슬픔으로 일그러졌다. 그는 영상 속 아이들 중 한 명을 보며 주먹을 꽉 쥐었다. 그 아이는 그의 여동생이었다. 젠장, 이럴 수가. 내 동생을, 이 쓰레기들이. 남자는 이를 갈았다. 그 남자의 이름은 이준우. 그는 바이오코프의 비윤리적인 동물 실험과 인체 실험을 파헤치던 독립 기자였다. 그는 자신의 여동생이 몇 년 전 실종되었고 그녀가 바이오코프의 실험에 희생되었다고 믿고 있었다. 그리고 하늘이는 바로 그의 여동생이 가장 아끼던 셰퍼드 알파였다. 바이오코프에서 탈출한 유일한 실험체이자 그의 여동생의 마지막 흔적이었다. 준우는 지호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따뜻하고 강했다. 얘야, 네가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니. 괜찮아. 이제 혼자가 아니야. 내가 너희를 지켜줄게. 그리고 이 모든 진실을 세상에 폭로할 거야. 지호는 준우의 따뜻한 손길에 안도감을 느꼈다. 지호는 하늘이를 보았다. 하늘이의 눈빛에는 깊은 슬픔과 함께 새로운 희망이 담겨 있었다. 세 명의 운명은 이제 서로에게 묶였다. 고통과 상실 속에서 만난 그들은 서로에게 의지하며 거대한 악과 맞서 싸울 준비를 하고 있었다. 밤은 깊어졌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새로운 여명의 빛이 스며들고 있었다. 총 하프 추엇 트루이 주어이 와 수닷 쿵키앱. 이준우는 이지호의 손에 들린 카메라 속 영상을 보고 충격에 휩싸였다. 그의 여동생 이지훈의 모습이 화면 속에 나타나자 준우의 눈가에는 뜨거운 눈물이 고였다. 지훈은 몇 년 전 실종되었고 준우는 그녀가 바이오코프의 비윤리적인 실험에 희생되었다고 굳게 믿고 있었다. 이제 그 증거가 눈앞에 있었다. 박대식의 잔혹한 실험과 아이들의 울부짖음,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지휘하는 박대식의 섬뜩한 미소. 이 영상은 그의 여동생뿐만 아니라 수많은 희생자들의 진실을 담고 있었다. 이럴 수가. 지훈아. 준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그의 주먹은 분노로 꽉 쥐어졌다. 그는 지호의 작은 어깨를 감싸 안았다. 정말 고마워. 지호야. 네가 이 모든 진실을 가져다 주었어. 이제 내가 너희를 지켜줄게. 그리고 이 모든 악행을 세상에 폭로할 거야. 지호는 준우의 따뜻한 품에 안겨 안도감을 느꼈다. 하늘이는 준우의 옆에 앉아 녀석을 올려다봤다. 녀석의 눈빛에는 깊은 슬픔과 함께 새로운 희망이 담겨 있었다. 하늘이는 준우의 손을 핥았다. 녀석은 준우의 여동생, 지훈을 기억하고 있었다. 준우는 독립적인 프리랜서 기자였다. 그는 바이오코프의 비윤리적인 실험에 대한 소문을 쫓아 몇 년 동안 조용히 잠복하고 있었다. 하지만 결정적인 증거를 찾지 못해 번번이 실패했다. 이제 지호가 가져온 영상은 그에게 절호의 기회였다. 그는 자신의 오랜 숙권을 풀고 여동생의 죽음에 대한 복수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일단 안전한 곳으로 이동해야 해. 박대식은 너희를 계속 쫓을 거야. 그리고 바이오코프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고.
준우는 침착하게 말했다. 그는 지호와 하늘이를 자신의 채 태웠다. 차는 낡았지만 안전했다. 준우는 차를 몰아 도시 외곽의 인적 드문 곳에 있는 자신의 작업실로 향했다. 그곳은 낡은 창고를 개조한 곳으로 외부의 시선을 피하기에 적합했다. 작업실 안에는 수많은 서류와 컴퓨터, 그리고 카메라 장비들이 널려 있었다. 준우는 그곳에서 바이오코프의 비리를 파헤치기 위해 밤낮으로 고군분투해 왔다. 하늘이는 차 안에서 고통스러운 신음소리를 냈다. 부러진 다리 상태가 좋지 않았다. 준우는 지호에게 하늘이의 상태를 물었고, 지호는 자신이 할머니에게 배운 방식으로 임시방편으로 부목을 대었다고 설명했다. 준우는 지호의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침착하고 용감한 모습에 놀랐다. 작업실에 도착하자마자 준우는 하늘이의 상처를 살펴보았다. 녀석의 다리는 심하게 부어 있었고 염증이 생기기 시작했다. 이대로는 안 돼. 당장 병원에 가야 해. 하지만 박대식 아저씨가, 그리고 바이오코프 사람들이. 지호는 걱정스럽게 말했다. 걱정 마. 내가 알아서 할게. 준우는 지호와 하늘이를 데리고 자신이 아는 수의사에게 찾아갔다. 그 수의사는 준우의 오랜 지인이자 동물보호 운동가였다. 수의사는 하늘이의 상태를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 녀석의 다리는 복합골절이었고 몸에는 수많은 실험 흔적들이 남아 있었다. 이건 단순한 학대가 아니에요. 이건 실험의 흔적입니다. 이 개는 분명 어떤 기관에서 잔혹한 실험을 당했던 겁니다. 수의사는 분노의 찬목소리로 말했다. 준우는 수의사에게 모든 진실을 털어놓았다. 바이오코프의 비윤리적인 실험과 박대식의 만행, 그리고 자신의 여동생 이야기까지. 수의사는 준우의 이야기를 듣고 충격을 받았다. 그는 하늘이를 치료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리고 이 모든 악행을 세상에 폭로하는 것을 돕겠다고 말했다. 하늘이는 수술을 받았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지만 녀석의 회복에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수의사는 말했다. 하늘이는 회복실에서 조용히 잠들어 있었다. 지호는 하늘이의 옆에서 녀석의 손을 꼭 잡았다. 녀석의 작은 손에서 따뜻한 온기가 전해져 왔다. 준우는 작업실로 돌아와 지호가 가져온 영상을 분석하기 시작했다. 영상 속 박대식의 얼굴, 바이오코프의 로고, 그리고 아이들의 울부짖음. 준우는 이 모든 것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 치밀한 계획을 세웠다. 그는 자신의 기자 네트워크를 이용해 이 모든 사실을 폭로할 준비를 했다. 하지만 바이오코프와 박대식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박대식은 지호와 하늘이가 사라진 것을 알고 미친 듯이 그들을 추적하고 있었다. 그는 바이오코프에게 연락하여 준우의 행방을 묻고 그들을 제거할 것을 요구했다. 바이오코프는 자신들의 비밀이 폭로될까봐 두려워했다. 그들은 특수 요원들을 고용하여 준우와 지호, 그리고 하늘이를 제거하려 했다. 준우는 바이오코프의 추격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는 자신의 작업실에 보안 시스템을 강화하고 지호와 하늘이를 안전하게 보호할 준비를 했다. 준우는 경찰을 믿을 수 없었다. 바이오코프의 영향력은 경찰 내부에도 깊이 뿌리내려 있었다. 그는 오직 자신의 힘과 자신이 믿는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의지해야 했다. 밤이 깊어지고 준우의 작업실에는 긴장감이 감돌았다. 지호는 하늘이의 옆에서 조용히 잠들어 있었다. 하늘이는 아직 회복 중이었지만 녀석의 숨소리는 안정적이었다. 준우는 노트북 화면 속 영상을 바라봤다. 그 영상 속에는 그의 여동생 지훈의 마지막 모습이 담겨 있었다. 지훈은 박대식의 실험실에서 고통스러워하고 있었다.
준우의 눈가에 다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지훈아, 오빠가 반드시 너의 복수를 해줄게. 그리고 이 모든 악인들을 심판대에 세울 거야. 준우는 나지막이 맹세했다. 다음 날 아침, 준우는 자신의 기사를 작성하기 시작했다. 그는 바요코프의 비윤리적인 실험과 박대식의 만행, 그리고 아이들 납치 사건에 대한 모든 증거들을 정리했다. 지호가 가져온 영상은 결정적인 증거였다. 준우는 이 기사를 통해 세상의 진실을 알리고 박대식과 바이오코프를 무너뜨릴 계획이었다. 하지만 준우의 기사가 언론에 공개되기 전에 바이오코프의 특수요원들이 그의 작업실을 급습했다. 그들은 준우의 모든 자료를 빼앗고 그를 제거하려 했다. 준우는 필사적으로 저항했다. 그는 지호와 하늘이를 보호하기 위해 목숨을 걸고 싸웠다. 격렬한 몸싸움이 벌어졌다. 준우는 특수요원들의 공격을 막아내며 지호와 하늘이를 보호했다. 하늘이는 아직 몸이 불편했지만 준우의 싸움을 돕기 위해 으르렁거리며 요원들을 위협했다. 지호는 준우의 뒤에 숨어 떨고 있었다. 아이의 눈에는 공포가 가득했지만 준우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다. 특수요원들은 압도적인 수와 훈련된 기술로 준우를 몰아붙였다. 준우는 여러 차례 공격을 당해 쓰러졌지만 그는 다시 일어섰다. 그는 이 모든 것이 자신의 여동생과 지호, 그리고 하늘이를 위한 싸움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결정적인 순간 준우는 자신의 노트북을 박살내고 모든 자료를 삭제했다. 특수요원들이 자료를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요원들의 분노에 휩싸여 준우를 더욱 거칠게 공격했다. 준우는 의식을 잃을 듯했지만 그는 마지막 힘을 다해 몸을 움직였다. 그는 지호의 손을 잡고 창고 뒤편의 비상 통로로 향했다. 지호야, 이리로 빨리. 지호는 준우의 손을 잡고 통로 안으로 뛰어들었다. 하늘이는 녀석의 뒤를 따랐다. 특수요원들은 그들을 쫓아왔지만 준우는 통로 입구를 막아섰다. 그는 마지막 힘을 다해 통로 문을 잠그고 돌무더기로 막았다. 요원들의 분노에 찬 목소리가 통로 밖에서 들려왔다. 준우는 통로 안에서 쓰러졌다. 그의 몸은 상처투성이었고 피가 흐르고 있었다. 지호는 준우에게 달려가 녀석의 상처를 살펴보았다. 아저씨, 괜찮아요, 아저씨. 괜찮아. 지호야. 준우는 힘겹게 미소 지었다. 그의 손에는 망가진 노트북이 들려 있었다. 자료는 사라졌지만 영상 속 진실은 지호의 기억 속에 남아 있었다. 그리고 하늘이의 존재 자체가 살아있는 증거였다. 준우는 자신의 마지막 희망을 걸었다. 그는 기자로서의 명예와 신념을 걸고 이 모든 악행을 세상에 폭로할 것이라고 맹세했다. 지호는 준우의 옆에 웅크리고 앉아 하늘이를 끌어안았다. 하늘이는 부러진 다리에도 불구하고 지호의 옆에 바짝 붙어 앉았다. 그들은 이제 완전히 고립되었지만 서로에게 의지하며 새로운 길을 찾아야 했다. 그들의 앞에는 여전히 어둡고 험난한 길이 펼쳐져 있었다. 하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총 익스 로이바이. 장기영 이준우는 이지호와 하늘이를 데리고 비상 통로를 통해 간신히 탈출했다. 상처투성이 몸을 이끌고 낡은 지하 통로를 지나 폐공장 지대에 다다랐다. 바이오코프의 특수요원들은 그림자처럼 그들을 쫓아왔지만 복잡한 통로는 그들에게 잠시 숨을 고를 시간을 주었다. 지호는 준우의 피 묻은 옷을 보며 울음을 터뜨렸다. 아저씨, 괜찮아요. 많이 아파요. 괜찮아. 지호야,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준우는 지호의 작은 어깨를 감싸 안으며 애써 미소 지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은 흔들림 없었다. 하늘이 또한 힘겨운 발걸음을 옮겼다.
녀석의 다리는 여전히 불편했지만 준우와 지호를 지키기 위해 필사적으로 버티고 있었다. 녀석의 눈빛은 마치 포기하지 마. 내가 널 지켜줄게 라고 말하는 듯했다. 그들은 폐공장 안으로 들어가 가장 깊숙한 곳에 몸을 숨겼다. 준우는 의식을 잃을 듯했지만 마지막 힘을 다해 지호와 하늘이를 안전한 곳에 눕혔다. 내가 잠시 잠들 수도 있어. 하지만 절대 문을 열어주면 안 돼. 내가 돌아올 때까지 여기에 있어줘. 준우의 목소리는 희미하게 떨렸지만 그의 손은 지호의 작은 손을 꽉 잡았다. 지호는 준우의 옆에 웅크리고 앉아 그의 몸을 꼭 끌어안았다. 하늘이는 지호의 옆에 바짝 붙어 앉아 녀석을 지켰다. 녀석의 코는 계속해서 킁킁거렸고 털은 곤두서 있었다. 외부의 모든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경계하는 모습이었다. 지호는 그런 하늘이를 보며 불안한 마음을 진정시켰다. 녀석은 강했다. 녀석은 자신과 준우를 지켜줄 것이라고 지호는 믿었다. 준우가 잠든 동안 지호는 자신이 가져온 카메라 속 영상을 다시 재생했다. 영상 속 박대식의 잔혹한 모습과 바이오코프의 악행은 지호의 가슴을 짓눌렀다. 특히 영상 속에서 울부짖는 아이들의 모습은 지호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했다. 그 아이들 중에는 지호가 알던 친구들도 있었다. 지호는 그들을 위해 무언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더 이상 숨어 있을 수 없었다. 지호는 하늘이의 귀 뒤에 있던 흉터와 박대식이 실험체라고 불렀던 것을 떠올렸다. 그리고 하늘이가 박대식의 목소리에 극심한 공포를 느꼈다는 것을. 하늘이는 박대식에게 잔혹한 실험을 당한 희생자였다. 그리고 하늘이의 목줄에 숨겨져 있던 메모리 카드에는 박대식과 바이오코프의 모든 죄가 담겨 있었다. 하늘이는 이 모든 진실을 품고 탈출했던 것이다. 바로 그때 폐공장 밖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다. 특수 요원들이었다. 그들은 준우와 지호, 그리고 하늘이를 찾기 위해 공장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다. 지호의 심장은 격렬하게 뛰었지만 녀석은 도망치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숨어 있을 수 없었다. 하늘이는 발자국 소리를 듣자마자 몸을 일으켰다. 녀석의 다리는 여전히 불편했지만 녀석의 눈빛은 사납게 빛났다. 하늘이는 낮은 소리로 으르렁거렸다. 녀석은 지회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듯했다. 내가 너를 지켜줄게. 걱정 마. 지호는 하늘이의 옆에 섰다. 녀석의 작은 손은 떨렸지만 결의에 찬 눈빛으로 특수 요원들이 들어올 문을 응시했다. 요원들이 문을 박차고 들어서자 지호는 숨을 들이켰다. 그들은 지호와 하늘이를 발견하고는 총을 겨누었다. 꼼짝마 내년들이 감히 우리를 속여. 특수 요원 중 한 명이 거친 목소리로 소리쳤다. 지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녀석은 하늘이의 옆에 바짝 붙어 섰다. 특수 요원들이 그들에게 다가오는 순간 하늘이가 맹렬하게 달려들었다. 녀석은 부러진 다리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속도로 요원들에게 달려들어 그들을 공격했다. 하늘이는 훈련된 셰퍼드답게 강력한 힘과 재빠른 움직임으로 요원들을 제압했다. 요원들은 하늘이의 예상치 못한 공격에 당황하며 쓰러졌다. 지호는 하늘이가 싸우는 동안 쓰러진 요원들의 총을 빼앗으려 했다. 하지만 총은 너무 무겁고 복잡했다. 지호는 대신 요원들의 허리춤에 매달려 있던 통신 장비를 빼앗았다. 지호는 통신 장비에 대고 소리쳤다. 이 모든 것을 세상에 알려야 해. 바이오코프는 악마야. 박대식은 살인자야. 여기에 모든 증거가 있어. 지호의 작은 목소리는 분노와 절규로 가득했지만 통신 장비를 통해 경매장 안으로 생생하게 전달되었다. 그때 박대식이 나타났다. 그의 얼굴에는 분노와 함께 광기가 번뜩였다.
이지호 네가 감히 이런 짓을 꾸며 내까짓게 뭘 할 수 있다고. 박대식은 지회에게 달려들었다. 하늘이는 박대식에게 달려들어 그의 앞을 막아섰다. 녀석의 눈빛은 증오로 불타올랐다. 박대식은 하늘이를 발로 걷어찼다. 하늘이는 고통에 신음했지만 다시 일어섰다. 알파넷까지 게 주제에 감히 내게 덤벼. 내가 너를 만든 사람이야. 내가 너를 폐기 처분하려 했는데 네가 감히 도망쳐. 오늘은 반드시 너를 죽여버릴 거야. 박대식은 쇠파이프를 휘두르며 하늘이에게 달려들었다. 하늘이는 박대식의 공격을 피하며 그에게 달려들었다. 녀석은 박대식의 팔을 물고 늘어졌다. 박대식은 고통에 찬 비명을 지르며 쇠파이프를 떨어뜨렸다. 지호는 박대식에게 달려들어 그의 팔을 물고 늘어졌다. 지호의 작은 이빨은 박대식의 팔에 선명한 상처를 입혔다. 이 빌어먹을 계집애가 박대식은 지호의 뺨을 때렸다. 지호는 쓰러졌지만 박대식의 손을 놓지 않았다. 그녀는 작은 몸으로 박대식을 물고 늘어져 하늘이를 도왔다. 바로 그때 의식을 잃었던 준우가 깨어났다. 그는 지호와 하늘이가 박대식과 필사적으로 싸우는 모습을 보고 충격과 분노에 휩싸였다. 그는 자신의 몸을 일으켜 박대식에게 달려들었다. 박대식 내 죄를 네가 치르게 해주마. 준우는 박대식에게 달려들어 그를 제압했다. 박대식은 준우의 주먹에 쓰러졌다. 준우는 박대식의 멱살을 잡고 그의 얼굴을 향해 소리쳤다. 네가 감히 내 동생에게 무슨 짓을 한 거야. 박대식은 준우의 얼굴을 보고 비웃었다. 그의 눈에는 여전히 광기가 번들거렸다. 그 계집의 그 아이는 좋은 실험체였어. 너희 같은 하찮은 존재들이 뭘 안다고. 우리는 인류의 발전을 위해 위대한 일을 하는 거야. 너희는 그저 방해꾼일 뿐이야. 박대식의 광기 어린 모습에 준우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그는 박대식을 향해 주먹을 날리려 했다. 바로 그때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다. 경찰차 소리였다. 지호가 통신 장비를 통해 외쳤던 것이 경매장 안에도 들려. 경매를 진행하던 사람들이 경찰에 신고한 것이 분명했다. 박대식은 사이렌 소리를 듣자마자 당황했다. 그는 도망치려 했지만 준우가 그를 놓아주지 않았다. 특수 요원들도 다시 일어나 준우와 박대식을 공격하려 했다. 바로 그때 하늘이가 맹렬하게 으르렁거렸다. 녀석의 목소리에는 압도적인 위엄과 함께 경고가 담겨 있었다. 하늘이는 녀석의 앞을 가로막는 요원들에게 달려들어 그들을 제압했다. 부러진 다리의 고통도 잊은 채 녀석은 지호와 준우를 보호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싸웠다. 경찰들이 폐공장 안으로 들이닥쳤다. 민준이 선두에 서서 박대식과 특수 요원들을 향해 총을 겨누었다. 꼼짝 마. 너희는 모두 체포됐다. 박대식은 경찰들에게 끌려가면서도 준우를 향해 소리쳤다. 내가 너희를 그냥 둘 줄 알아. 너희는 모두 죽을 거야. 바이오코프는 너희를 가만두지 않을 거라고. 민주는 박대식의 말을 무시하고 그를 경찰차에 태웠다. 그는 준우에게 다가갔다. 준우 형, 괜찮으세요? 제가 늦어서 죄송합니다. 늦지 않았어. 민준아, 내 덕분에 모든 진실이 밝혀질 거야. 준우는 힘겹게 웃었다. 그의 시선은 지호와 하늘이에게 향했다. 지호는 하늘이를 꼭 끌어안고 있었다. 하늘이는 녀석의 옆에서 조용히 숨 쉬었다. 녀석의 다리에서는 피가 멈춰 있었다. 경찰들은 폐공장 안을 수색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박대식의 비밀 실험실을 발견했고 그곳에서 바이오코프의 비윤리적인 실험 증거들과 함께 수많은 약병들 그리고 납치된 아이들의 사진들을 발견했다. 박대식의 모든 죄가 낱낱이 드러났다. 이 모든 진실은 지호가 가져온 영상과 하늘이의 존재로 인해 밝혀졌다.
하늘이는 준우의 품에 안겨 조용히 잠들었다. 녀석의 몸은 피로 얼룩져 있었지만 녀석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번졌다. 녀석은 지호와 준우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쳤다. 녀석의 희생은 헛되지 않았다. 녀석은 진실을 밝히고 악인들을 심판대에 세우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지호는 하늘이의 옆에 앉아 녀석의 털을 쓰다듬었다. 녀석의 숨결은 따뜻하고 안정적이었다. 지호의 눈가에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안도감과 희망의 눈물이었다. 그들은 이제 안전했다. 그리고 그들의 앞에는 새로운 삶이 펼쳐져 있었다. 추옹칠 안, 쌍, 사오촌보 박대식과 바이오코프의 악행은 전국을 뒤흔들었다. 이준우 기자가 공개한 충격적인 증거 영상과 이지호의 증언, 그리고 하늘이의 존재는 바이오코프의 추악한 진실을 낱낱이 파헤쳤다. 세상은 바이오코프라는 거대 기업 뒤에 숨겨진 잔혹한 비밀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 법원은 그들에게 가장 중한 형량을 선고했고 그들은 마침내 감옥에서 자신들의 죄를 속죄하게 되었다. 정의는 승리했다. 지윤의 억울함이 풀렸고 수많은 동물들과 아이들의 고통은 더 이상 반복되지 않을 것이었다. 하늘이는 수의사님의 헌신적인 보살핌 덕분에 빠르게 회복되었다. 부러졌던 다리는 수술을 통해 완치되었고 몸에 남았던 실험의 흔적들도 점차 희미해졌다. 하늘이는 이제 활기찬 모습으로 뛰어놀 수 있게 되었다. 녀석의 눈빛은 더 이상 공포와 고통으로 가득하지 않았다. 대신 그 눈빛에는 사랑과 평화, 그리고 지호와 준우에 대한 깊은 신뢰가 담겨 있었다. 이지호는 박대식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 그녀의 엄마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며 건강을 되찾았고 지호는 더 이상 폭력과 불안에 시달리지 않아도 되었다. 하지만 지호는 엄마와 다시 사는 것보다 준우와 하늘이와 함께하는 것을 선택했다. 준우는 지호의 법적인 후견인이 되어 그녀에게 안정된 가정을 선물했다. 지호는 이제 이하늘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얻었다. 하늘이가 자신에게 새로운 삶을 안겨주었듯이 지호는 자신의 이름 속에 하늘의 의미를 담고 싶었다. 준우의 집은 이제 웃음소리와 활기로 가득 찼다. 지호는 학교에 다니기 시작했고 친구들과 어울려 놀며 평범한 아이처럼 자랐다. 하늘이는 지호의 그림자처럼 따라다녔다. 녀석은 지호가 학교에 갈 때마다 현관문에서 배웅했고 돌아올 때면 꼬리를 흔들며 지호의 품에 안겼다. 하늘이는 지호의 가장 친한 친구이자 든든한 수호자였다. 준우는 기자로서의 명성을 되찾았다. 그의 기사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경각심을 안겨주었다. 그는 더 이상 독립기자로 활동하지 않고 대형 언론사에 특채되어 사회의 어두운 이면을 파헤치는 정의로운 기자가 되었다. 준우는 자신의 기사를 통해 세상의 선한 영향력을 전파하고 싶었다. 그의 여동생, 지윤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음을 증명하기 위해서였다. 어느 날 지호는 준우에게 물었다. 아빠, 하늘이는 왜 저를 구해줬어요? 아빠를 알아본 것처럼요. 준우는 지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다. 하늘이는 너를 구한 것이 아니야. 지호야, 너희는 서로를 구한 거야. 너는 하늘이를 죽음에서 구했고 하늘이는 너에게 살아갈 이유를 안겨주었지. 그리고 하늘이는 지윤이의 친구였어. 지윤이는 늘 하늘이에게 세상의 모든 좋은 것을 가르쳐 주었어. 아마 하늘이는 지윤이처럼 착하고 여린 너를 보고 그냥 지나칠 수 없었을 거야. 지호는 하늘이의 털을 쓰다듬었다. 하늘이는 지호의 손길에 기분 좋은 듯 눈을 감았다. 지호는 이제 알 수 있었다. 이 모든 것이 운명이었다는 것을. 하늘이와 지호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었다.
그것은 서로를 치유하고 서로에게 희망을 안겨주기 위한 신의 뜻이었다. 매년 봄, 지호는 준우와 함께 하늘이와 지훈의 추모공원에 갔다. 그곳에는 아름다운 꽃들이 만발해 있었고 따뜻한 햇살이 비쳤다. 지호는 하늘이의 옆에 앉아 녀석의 털을 쓰다듬었다. 준우는 지훈의 사진 앞에서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들은 더 이상 슬퍼하지 않았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사랑과 희망, 그리고 감사함만이 가득했다. 지호는 하늘이를 꼭 끌어안았다. 녀석의 몸에서는 따뜻한 온기가 전해져 왔다. 하늘아, 고마워, 사랑해. 우리 함께 영원히 행복하자. 하늘이는 지호의 품에 안겨 조용히 눈을 감았다. 녀석의 심장은 지호의 심장과 함께 뛰고 있었다. 그들은 서로에게 가족이었고 친구였고 무엇보다 소중한 존재였다. 그들의 이야기는 절망 속에서 피어난 기적 같은 사랑의 이야기이자 어둠 속에서도 빛을 잃지 않는 희망의 이야기로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